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안전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 제도를 개선합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안전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의규를 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의규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 방향을 바탕으로 2차 공공조달제도 개선위원회 발표 과제, 관계기관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계약의규에는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 낙찰제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에서 사고 사망만 인율평가를 강화, 안전평가 항목을 확대,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물품제 조원가에 반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심사 낙찰제 동점자 기준을 개선하여 저가 입찰을 개선하고 발주기간의 계약을 해지 및 해지 사유와 지연보상금 지급 사유를 구체화, 하자 책임 기준 전체 사업 종료 시점 또는 기성 인수 시점으로 무상하자 보수 범위가 부당하게 확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의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채용의 문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매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업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상당수 기업이 채용 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뇌,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도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및 외국계 기업들은 하지 않았던 병원에서의 신체 검사를 추가하거나 특정 질병 코드가 나오면 채용하지 않거나 재검이 나오면 채용이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채용 과정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전까지 채용 건강검진이 사실상 요식 절차에 그쳤지만 이제 달라졌다고 분석하며 건강검진의 양도 지난 2년에 비해서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 연수 후 합격 통보를 받은 경력직 지원자가 신체 검사 이후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자 부당하다고 나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건강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면 제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별다른 제재 규정은 없지만 인권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가 음성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물론 산재로 인한 기업 불이익이 크다 보니 아예 채용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했습니다. 신입 직원의 이직이 다른 직원들의 이직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 직원의 높은 이직률은 남은 구성원들의 이직을 높이고 조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박오원 카톨릭대 교수와 연구진은 조직과 인사관리연구에 게재한 신입 직원 이직의 전형 효과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연구진들은 이직을 고민 중이던 고참들이 신입의 이직을 보고 마음을 결정한다는 분석으로 직무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 신입 직원들이 퇴사하는 것을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들은 신입 직원은 외부 노동시장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외부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조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며 이들이 떠나는 걸 본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기회가 되면 회사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신입의 이직이 곧바로 조직 성과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직원의 이직률을 높여 간접적으로 조직의 경영성과가 악화된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런 이직 전형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업의 HR 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HR 부서가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단가 HR 부서가 회사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신입들의 이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이직을 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들의 빠르고 잦은 이탈을 막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사내 문화나 문교, 업무를 익힐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전체 종업원 이직률 외에 특히 신입 직원 이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신입 직원들이 조직에 갖는 불만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해 회사 내에서 사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HR 부서가 시행하는 채용, 평가, 보상, 교육 훈련 같은 제도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개정이 흐지부지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찬성해도 국회 입회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데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노동계가 요구해온 12월 정기국회 내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1일부터 이틀간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안 21건을 의결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제외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였던 주 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대체공휴일 등도 적용받지 못하며 내년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도 찬성의 의견을 냈으나 법안 소위의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올해 처리는 어려워졌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효용성 평가체계 마련 논의를 위한 제4차 직업능력개발훈련 효용성 평가체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국민 평생능력개발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훈련의 효용성을 제고를 위해 기업 성과와 경쟁력, 인재 양성, 기업 일터에서 나타난 훈련 이슈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산학계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효용성 평가 체계 방안을 주제로 훈련 효용성 평가의 기본 방향 및 향후 추진 과제, 훈련 효용성 평가와 현장 실태조사 연계 방안, 세이버 모델을 활용한 아세안 직업훈련기관 평가의 시사점 등 세계 발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을 맡은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는 훈련이 일자리의 중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관리 및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번 포럼의 의의를 강조하며 훈련 효용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훈련 종료 전후의 수집, 관리해야 할 데이터와 측정해야 할 지표를 정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 한고원,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HRD 데이터를 연계 및 활용해 직업훈련이 일자리로 연결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 인행위가 가능합니다. 전체 예산의 73%가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빠르게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금액으로는 363조 5천억 원이며 상반기 배정률을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과 중소기업, R&D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의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은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인원 및 시설 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와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이며 규모는 약 15,000개사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12월 4일 이전에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임상교수들로 구성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의원 노동조합이 최근 성남시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노조는 지난 10월 27일 성남시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고 다음날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대병원에서 임상교수 노조가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 초에 아주대병원과 인제대병원 등에서 의대 교수들이 모인 노조가 설립된 바 있습니다. 노조는 교섭권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실적의 압박에서 벗어나 환자들에게 의료의 본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노조는 병원 정책 기획과 운영, 의사결정 구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또 임상교수들의 연속적인 임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승진시 과장 추천서를 요구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설립을 통해 우리 조직은 좀 더 건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어쩌면 사회의 여러 취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원숙한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기대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5%, 2025년에는 20%가 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늘리는 등 중장년 일자리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매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장년 일자리 전문 매체 라이프점프는 이처럼 점차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1일에 리워크 지속 가능한 중 작년의 일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와 학계,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전직 지원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장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특히 지난해 시행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직 지원 서비스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이 직접 발제로 나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공장 전기 설비직 종사자가 전자파, 벤젠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생불량성 빈혈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기공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94년부터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다가 96년부터 2년 6개월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고 산재, 요양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전기선 노공으로 근무하면서 활선 상태 작업을 해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됐고 특히 반도체 공장에서 2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등 유해 물질에도 노출돼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공단은 A의 업무 경력이 명확하지 않으며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A는 전기공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됐고 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출된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